일어나.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그놈들이 또 오기 전에 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장독대 뒤에 숨은 남자는 왜 이곳으로 숨어들었을까요? 할머니는 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 남자를 구해 주었을까요?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한 마음을 담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년 전 여름 하늘이 뚫린 듯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대성그룹강 회장의 병실. 아픈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병실 복도 끝 창밖의 번개를 바라보는 두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한 명은 대성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불리는 장남 강민우였습니다. 그는 첩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평생을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구르며 실력을 증명해 온 남자였지요. 다른 한 명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자 민우의 이복 동생인 강태진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능력은 형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인이었습니다. 오늘 밤 아버지가 눈을 감으면 그룹의 주인은 결정됩니다. 그것은 곧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끝나는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지요. 태진이 비릿한 웃음을 참으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형, 아까 김 실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숨겨둔 개인 금고가 있다고 하네. 민우가 피로에 절은 눈으로 동생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금고? 거기에 유원장이랑 비자금 장부가 다 들어있대. 지금 이 상황에 그게 공개되면 알잖아. 형이 가서 좀 챙겨와야겠어. 나는 어머니 곁을 지켜야 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 태진은 품에서 차키 하나를 꺼내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평소라면 의심했을 테지만 아버지의 임종이 코앞인 지금 민우의 이성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유원장이라는 세 글자가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민우는 차키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금방 다녀올 테니 아버지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마라. 민우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속으로 사라지자 태진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다. 지금 출발했다. 검은색 세단이야. 그래.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실수하면 너희들도 끝장인 거 알지? 민우의 차가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퍼붓는 장대비가 마치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죠. 내비게이션이 가리킨 곳은 버려진 지 오래된 폐창고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곳에 무슨 금고가 있다는 거지?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민우는 차를 세우고 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끼익 낡은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텅 빈 공간에 민우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 실장? 거기 있나?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야수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건장한 사내 10여 명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민우를 둥글게 포위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역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깡패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셨네, 강민우 상무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누구야? 김 실장은 어디 있어? 김 실장? 그 금고 이야기? 그거 다 동생분이 지어낸 이야기인 거 아직도 모르시겠어? 참 순진하시네, 재벌 상무님. 뭐? 태진이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믿었던 핏줄이 배 다른 형을 제거하기 위해 판 함정이었습니다. 유언장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생분이 아주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 아주 깔끔하게 고통 없이 보내드리라고 말이야. 자, 너무 원망은 마쇼. 우리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우르릉 천둥 소리와 함께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민우는 사력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학창시절 유도 선수였던 그의 주먹에 앞장선 놈들이 나뒹굴었지만 혼자서 10여 명을 당해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뒤에서 날아온 강목이 민우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민우의 옆구리로 날카로운 칼날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얀 와이셔츠가 순식간에 붉은 선혈로 물들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민우는 피 섞인 침을 뱉어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단 하나의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절대로.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놈이 웃는다. 민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옆에 쌓여있던 빈 드럼통들을 발로 찼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굉음과 함께 놈들의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민우는 찢어진 옆구리를 부여잡고 창고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빗속을 뚫고 진흙탕을 구르며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고함과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안 서. 이 새끼 놓치면 우리 다 죽어. 잡아.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이 깔린 숲속으로 내달렸습니다. 화려한 황금성의 주인 대성그룹의 후계자 강민우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지금 빗속을 달리는 건 상처 입고 쫓기는 한 마리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본능적으로 향한 곳은 불빛이 번쩍이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고 비로한 삶들이 엉켜있는 낡은 재래시장 골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릴 유일한 길인지 아니면 막다른 골목인지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터진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빗물에 섞여 바짓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허파가 찢어질 듯 뜨거웠고 다리는 천근 만근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동생 태진이 보낸 저승사자들의 손에 목이 비틀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화려한 조명과 대리석 바닥 위만 걸어왔던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의 장남. 그 고고했던 강민우가 지금은 진흙탕을 구르며 쓰레기 더미 옆을 기어가는 꼴이라니 운명이란 놈은 참으로 짓궂고 잔인했습니다. 도심 외곽의 야산을 넘어 민우가 굴러떨어지듯 도착한 곳은 낡고 허름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상점들의 셔터는 모두 굳게 내려져 있었고 가로등조차 몇 개 들어오지 않아 시장통은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갔다. 핏자국이 있어. 샅샅이 뒤져. 멀지 않은 곳에서 놈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공포에 질려 시장 안쪽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라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겠지만 지금 그 냄새는 그를 숨겨줄 유일한 위장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골목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길이 끊기고 눈앞에는 녹슨 철대문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놈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건가?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던 찰나 민우의 눈에
철대문 옆 사람 키만한 장독대들이 늘어선 좁은 틈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국밥집의 뒷마당인 듯 했습니다. 수십 개의 장독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곳은 몸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인 사각지대였습니다. 민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 장독대 사이의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차가운 온기의 감촉이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귀를 때렸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구둣발 소리가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야, 이 근처에서 핏자국이 끊겼어. 분명히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쥐새끼 같은 놈. 어디 숨은 거야? 야, 너는 저쪽 창고 뒤져보고 너는 이 가게 문 따봐. 놈들은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그냥 지나가 달라고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우의 등 뒤에 있던 국밥집 뒷문이 덜컹거리더니 드르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끝났구나. 민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는 깡패들, 뒤에는 가게 주인. 이제 도간의 든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뒷문이 열리고 노란 백열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뒷마당으로 불쑥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70대의 할머니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러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장독대 틈에 웅크리고 있는 시커먼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와이셔츠,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 덜덜 떨고 있는 손.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쳤을 상황이었습니다. 민우와 할머니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소리치지 말아달라는, 살려달라는 무언의 절규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듯 깊게 패인 주름살, 그러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입술을 꾹 다물고 민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빗속에 버려진 강아지를 보는 듯한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을 뒤지던 깡패 하나가 뒷마당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여기 웬 할망구가 있네? 깡패는 험악한 인상을 쓰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저 할머니도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나 때문에 죄 없는 분까지 해를 입겠구나 싶어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깡패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어떤 놈이 남의 영업장 뒤에서 얼쩡거려. 천둥 소리보다 더 우렁찬 고함이었습니다. 깡패가 오히려 당황하여 주춤거렸습니다. 아니 할머니. 혹시 여기 피 흘리는 젊은 놈 하나 안 지나갔어? 피 흘리는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피는 지금 내 속이 터져서 나온다. 이 야밤에 장사 끝내고 쉬려는데 웬 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행패야? 너희들 뭐여? 도둑놈들이여? 당장 안 꺼져? 할머니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깡패를 향해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덩치 큰 산에도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진짜 재수없게. 할망구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못 봤냐고. 못 봤다 이놈아. 보이는 건 내 놈들 같은 썩을 놈들 뿐이다. 당장 안 나가?
내가 지금 바로 파출소에 신고할 거야. 동네 사람들, 여기 도둑놈들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전화기를 찾는 신용을 하자 깡패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하면 일이 복잡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아, 젠장.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형님. 딴 데로 튀었나 봅니다. 빨리 가자. 괜히 시끄러워지면 골치 아파. 놈들은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놈들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할머니는 빗자루를 든 채 대문 앞을 떡하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장수처럼 말이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들리는 건 빗소리뿐이었습니다. 민우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려는데 거친 손길이 민우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일어나. 할머니였습니다. 방금 전 깡패들에게 소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민우가 뭐라 변명하려 입을 떼자 할머니가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시끄러워. 묻는 말 대답할 기운 있으면 걷기나 해. 덩치는 산만한 놈이 비 맞은 생쥐꼴을 해가지고는. 할머니는 주위를 재빠르게 살피더니 민우를 부축해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빨리 들어와. 놈들 다시 오기 전에. 가게 문이 닫히고 셔터가 내려졌습니다. 후끈한 온기와 함께 구수한 육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제야 민우는 자신이 살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비틀거리는 민우를 할머니가 억센 힘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피 묻은 셔츠를 들춰보았습니다.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가 꽤 깊었습니다. 할머니가 쯧쯧 혀를 찼습니다. 지들이 짐승이지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젊은 놈이 어쩌다 이런 꼴이 됐어. 쯧쯧. 할머니는 민우를 방안 따뜻한 아랫목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능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따가운 소독약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민우가 움찔거렸지만 할머니의 손길은 투박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열이 난 자신의 이마를 짚어주던 그 손길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픔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생전 처음 받아보는 낯선 이의 호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름 모를 시장통 할머니에게 구원을 받으니 기막힌 상황. 할머니는 말없이 민우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뚝배기 하나를 가스불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후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먹어라. 할머니가 내민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밥이었습니다. 고기와 순대가 그릇 넘칠 듯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억울하든 분하든 일단 뱃속에 뜨신 게 들어가야 뭐라도 할 거 아뇨. 숟가락 들어.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었던 몸을 녹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생명을 다시 뛰게 만드는 묘약이었습니다. 민우는 국밥에 얼굴을 묻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국물 속으로 떨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성그룹 회장 강민우와 욕쟁이 국밥집 사장 김순심 여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가진 것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된 남자와 가진 건 쥐뿔도 없지만 마음만은 부자인 여자의 인연. 이 낡은 국밥집에서 어떤 기적이 만들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뚝배기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민우는 국밥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비워냈습니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들이켜고 나서야 뱃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퍼져나가며 마비되었던 손끝과 발끝에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그가 수저를 내려놓자 맞은편에 앉아 그를 지켜보던 순심 씨가 무심하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체한다. 물 마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그제야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쫓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에게 얼마나 큰 폐를 끼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제가 꼭.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하자 순심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은혜는 무슨. 밥 장사하는 사람이 배고픈 놈 밥 먹였으면 그만이지. 사내 놈이 왜 자꾸 질질 짜고 그래? 순심 씨는 민우의 사연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 피투성이가 되었는지, 쫓는 놈들이 누구인지 궁금할 법도 했지만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민우에게는 100마디 위로보다 더 큰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 정체가 뭐요? 라고 물었다면 민우는 아마 다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불신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좀 자라. 날 밝으면 그때 가도 안 늦어. 순심 씨는 가게 구석 쪽방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민우는 거절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이불 속으로 파고들자마자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조차 꾸지 않는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이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민우가 눈을 떴을 때는 사위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새벽녘이었습니다. 빗소리는 멈춰 있었고 시장통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아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야 한다. 여기에 더 있다가는 이분까지 위험해져. 태진과 그 일당들은 독종이었습니다. 날이 밝고 시장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하면 놈들은 다시 이 근처를 이잡듯 뒤질게 뻔했습니다. 자신을 숨겨준 사실이 들통나면 이 힘없는 할머니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민우는 욱신거리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심 씨가 벌써 나와 다음날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수 솥 앞을 지키고 있는 그녀의 구분 등 민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저 뜨거운 솥 앞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손님들을 먹여 살렸을 그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인기척을 죽이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몰래 빠져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딜 그냥 가려고?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심 씨가 국자를 든 채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도망가는 게 내 놈들 사는 방식이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있으면 할머니께 해가 될까봐. 시끄러워. 밥값은 하고 가야지. 순심 씨는 부엌 한 구석에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민우에게 툭 던졌습니다. 받아. 내 꼴을 좀 봐라. 급히 칠갑한 하얀 와이셔츠 입고 나가면 나 좀 잡아 잡수시오 하고 광고하는 거랑 뭐가 달라? 놈들이 바보천치도 아니고. 봉지 안에는 낡은 작업복 바지와 빛바랜 남방 그리고 낡은 모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먼저 떠난 남편의 옷이거나 시장 일꾼들이 두고 간 옷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비해. 순심 씨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뭉치를 꺼내 민우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뒤섞인 돈이었습니다. 꼬순내가 나는 국밥 수백 그릇을 팔아모은 쌈짓돈이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르신,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옷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잔말 말고 받아. 빈털터리가 나가서 뭘 할 건데? 밥은 굶어도 자존심은 굶기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여. 돈 없으면 사람이 비굴해지는 법이다. 가지고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사람답게 살아. 할머니의 호통에 민우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산란은 엄명이 담긴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 남자가 함부로 무릎 꿇는 거 아니다. 성공해서 오라는 말 안 해. 그냥 어디 가서 객사하지 말고 악착같이 살아남아. 그게 밥값 갚는 길이야. 순심 씨는 민우를 일으켜 세워 등짝을 팡팡 두드려 주었습니다. 투박한 손바닥의 온기가 민우의 척추를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민우는 가게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어제의 공기가 죽음의 냄새를 풍겼다면 오늘의 공기는 비릿하지만 생생한 삶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이제 대성그룹 강민우 상무는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이 골목을 나가는 사람은 복수의 칼날을 품은 이름 없는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는 국밥집을 향해 마지막으로 깊은 눈길을 주었습니다. 낡은 간판, 깨진 장독대,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히 육수를 끓이고 있을 어머니 같은 사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내 자리를 되찾는 날, 그리고 내 동생 태진이 놈이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하는 날,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도망자가 아니라 이 가게를,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는 든든한 아들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꼬깃한 지폐의 감촉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하는 새벽 인력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한편 민우가 떠난 국밥집. 순심 씨는 텅 빈 그릇을 치우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살아있네. 그놈 쉽게 죽을 관상은 아니야.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살려보낸 그 청년이 15년 후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물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재회는 국밥집 할머니의 인생뿐만 아니라 시장 골목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빈 뚝배기 하나와 그가 남기고 간 피 묻은 셔츠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했던 밤의 증거이자 훗날 일어날 피의 복수를 예고하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속보입니다. 대성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였던 강민우 상무가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경찰은 사실상 사망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절벽에서 강 상무의 것으로 추정되는 넥타이와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낡은 한바집 구석에 놓인 텔레비전에서 뉴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강민우의 영정 사진과 함께
상복을 입고 거짓 눈물을 흘리는 이복 동생 강태진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태진은 비통한 표정으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지만 그 손수건 뒤에 숨겨진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아보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 앞 밥알이 뭉개진 국밥을 꾸역꾸역 밀어넣고 있는 한 사내였습니다. 기름때에 전 작업복, 며칠은 감지 않은 떡진 머리, 그리고 눈 깊숙이 눌러쓴 낡은 모자. 시장통 국밥집 할머니가 챙겨준 옷을 입은 민우였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속 자신의 장례식을 보며 씹던 밥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밥이 아니라 시뻘건 도끼였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라 태진아. 마음껏 즐겨. 내가 죽인 강민우는 이제 세상에 없으니까. 민우는 그날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버렸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신용카드도 휴대전화도 모두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강민우가 아니라 부산항의 거친 파도와 싸우는 이름 없는 노동자, 일명 김씨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과 부두 하역장은 그가 숨어들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이 오가고 누구도 과거를 묻지 않는 곳. 하지만 재벌가 도련님으로 평생 팬데만 굴리던 민우에게 막노동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첫날 쌀포대를 나르다 어깨가 빠질 뻔했고 냉동창고에서 참치 박스를 옮기다 손가락 동상에 걸릴 뻔했습니다. 밤이면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 잠을 잘 수 없었고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고름이 잡혔습니다. 어이 신참, 정신 안 차려? 그따위로 비실대서 밥값이나 하겠어? 곱게 자란 티 팍팍 내지 말고 똑바로 해. 작업 반장의 욕설이 날아오고 때로는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호통을 쳤겠지만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굴욕감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민우는 주머니 깊숙한 곳을 만졌습니다. 국밥집 순심 할머니가 쥐어준 꼬깃꼬깃한 쌈짓돈. 비닐에 쌓여 땀에 젖은 그 돈뭉치가 그의 유일한 부적이자 진통제였습니다. 이까짓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개죽음 당할 뻔했던 그 밤을 기억해. 살라고 했다. 악착같이 살아서 반드시 돌아가라고 했다.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았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영어 단어장과 국제경제 뉴스가 담긴 신문 조각을 주워 읽었습니다. 낮에는 몸을 쓰는 짐승이었지만 밤에는 다시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으로 돌아와 세계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독종 같은 끈기는 곧 부두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저 친구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벙어리처럼 말은 없는데 일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 1년, 2년 그리고 3년. 시간은 화살처럼 때로는 거북이처럼 흘렀습니다. 태진이 회장 자리에 올라 대성그룹을 방만하게 경영하며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올 때마다 민우는 통장의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막노동으로 번 돈이라기엔 꽤 큰 액수였지만 대성그룹을 되찾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푼돈이었습니다. 더 큰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 바닥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그러나 기회로 가득 찬 더 넓은 세상이. 기회는 우연을 가장해 찾아왔습니다. 부두에서 일하던 어느 날 미국으로 향하는 대형 원양 화물선 선장이 급하게 선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워야 하는 위험한 일이라 다들 기피하는 자리였지만 민우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었습니다. 민우는 망설임 없이 선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를 태워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보수는 필요 없습니다. 미국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 선장은 깡마르지만 다부진 근육, 그리고 이글거리는 민우의 눈빛을 보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배포 한번 큰 놈이네. 좋다. 대신 뱃멀미에서 바다에 빠져도 난 모른다. 출항 당일 백고동 소리가 부산항을 뒤흔들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 갑판 위에 선 민우는 멀어지는 한국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자신을 죽이려 한 동생 태진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고, 또 저 어딘가 낡은 시장 골목에는 자신을 살려준 순심 할머니가 국밥을 끓이고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라, 강태진. 지금 떠나는 건 도망이 아니다. 사냥 준비를 하러 가는 거다. 민우는 가슴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이 땅을 밟을 때는 이 낡은 작업복이 아닌 최고급 정장을 입고 화물칸 짐꾼이 아닌 저 화려한 빌딩 숲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돌아오겠노라고. 배가 먼 바다로 나아가자 민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가 쥐어준 돈으로 처음 샀던, 이제는 다 달아빠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코팅되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지폐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까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아주 두둑하게 쳐서. 파도가 뱃머리를 때리며 하얀 포마를 일으켰습니다. 민우의 15년에 걸친 긴 유랑과 와신 상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왕자가 바다 건너 신대륙에서 투자의 귀재라는 새로운 전설을 쓰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서울 대성그룹 회장실,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잔을 흔들던 태진은 문득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왜 이러지? 갑자기 한기가 드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찜찜한 듯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기분 나쁜 예감이었습니다. 죽은 형의 망령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파멸의 전조일까요? 운명의 시계추는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지구 반대편 뉴욕 월스트리트, 수많은 욕망이 춤추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 그곳에 혜성처럼 나타나 죽어가는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여 되살리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정체불명의 동양인 투자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정확히 5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데이비드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왜 그렇게 돈과 힘에 집착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집무실에서 한국의 경제 뉴스를 스크랩하고 대성그룹의 주가 추이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의 벽면에는 거대한 대성그룹의 조직도가 붙어 있었고, 그 조직도의 정점인 강태진의 사진 위에는 붉은색 X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사냥개가 이빨을 갈고 발톱을 세우는 시간.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행동으로 보여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15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만 변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 그 질긴 끈조차도 뒤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는 가운데 게이트가 열리고 건장한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맞춘 최고급 수트, 칠흑 같은 선글라스, 그리고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냉철한 아우라. 그는 바로 월스트리트의 신하이자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미국계 투자회사 DK 파트너스의 아시아 지사장
데이비드 강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강 지사장님,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이 대성그룹 인수설과 관련이 있습니까? 한국 시장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 그의 시선은 화려한 공항의 천장이 아닌 15년 전 자신이 쥐새끼처럼 도망쳐야 했던 서울의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리무진에 오르자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사장님, 호텔로 모실까요? 데이비드, 아니 강민우는 차가운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바로 대성그룹 본사로 가지. 내 사랑하는 동생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민우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쫓기는 자가 아닌 쫓는 자, 구걸하는 자가 아닌 심판하는 자. 민우는 주머니 속 낡은 1,000원짜리 지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성그룹 회장실, 와장창, 값비싼 크리스털 양주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뭐, 대출이 막혀? 은행장 그 늙은이가 미쳤어? 내가 누구야? 대성그룹 회장 강태진이라고. 강태진은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형을 제거하고 왕좌에 올랐을 때만 해도 세상은 그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영 능력이라곤 쥐뿔도 없는 그가 회사를 맡은 이후 대성그룹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무리한 문어발식 확장과 방만한 경영, 그리고 태진의 도박비까지 겹쳐 그룹은 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제2금융권까지 막힌 상태라 당장 막을 현금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주 어음 결제를 못 막습니다. 비서실장이 벌벌 떨며 보고했습니다. 태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젠장, 그 재개발 사업만 성공했어도 그 빌어먹을 국밥집 할망구 때문에. 태진의 마지막 희망은 서울 구도심의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곳에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를 올리면 막대한 분양 수익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박기하듯 버티고 있는 시장 상인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낡은 국밥집 하나가 철거를 거부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밀어버려. 오늘 당장 용역 애들 풀어서 싹 다 밀어버리라고. 사람 하나 죽어나가도 상관없으니까. 광기에 사로잡힌 태진이 고함을 지르던 그때 비서실장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비서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거물 투자사인 DK 파트너스의 아시아 지사장이 지금 본사로 오고 있답니다. 그쪽에서 우리 그룹의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뭐, 미국 투자사? 거기가 돈이 그렇게 많다며? 태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지옥에서 동아줄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당장 모셔. 아니, 내가 직접 로비로 내려간다. 30분 후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태진은 굽실거리며 회의실로 들어서는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남자, 데이비드 강. 민우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태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만에 마주한 원수.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속인 페류나. 하지만 지금 태진의 눈에는 민우가 그저 자신을 살려줄 물주로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15년의 세월과 성형에 가까운 스타일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형은 죽었다는 확신 때문에 태진은 눈앞의 남자가 민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비드 지사장님. 누추한 곳까지 직접 와주시고 영광입니다. 태진이 두 손을 내밀며 아부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그 손을 잡는 대신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의자를 빼앉았습니다. 태진의 손이 민망하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본론만 얘기합시다. 미스터 강. 민우의 목소리는 변조된 듯 낮고 탁했습니다. 영어 섞인 억양까지 더해져 태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성그룹의 재무 상태 엉망이더군요. 사실상 시한부나 다름없던데. 태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돈이 급한 그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일 뿐입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만 성공하면 수조 원의 이익이. 그 재개발 사업. 민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땅을 담보로 우리 DK 파트너스가 자금을 대주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모든 말씀만 하십시오. 재개발 구역 내의 모든 철거 및 보상 권한 우리 쪽에 넘기십시오. 시끄러운 잡음 없이 내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태진에게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골치 아픈 국밥집 할머니 처리도 떠넘기고 돈도 받을 수 있다니 일석이조였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역시 대인배시군요. 태진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서둘러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민우는 계약서를 챙겨 넣으며 선글라스 너머로 서늘한 눈빛을 쏘아보냈습니다. 그래, 맘껏 기뻐해라. 내가 쥔 그 돈은 내 장례식 노잣돈이 될 테니까. 회사를 나온 민우의 차는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 강북의 낡은 구도심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시장 골목. 15년 전 자신이 피를 흘리며 기어갔던 그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곳곳에 철거, 결사반대라고 적힌 붉은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고 텅 빈 상가 유리창은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 유일하게 불이 켜진 낡은 가게 하나. 원조 순대국밥 빛바랜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가게 벽면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X표가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용역들이 행패를 부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죽 장갑이 찢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허리가 더 굽은 순심 할머니가 홀로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주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늙고 병들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은인. 어머니. 민우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태진이 눈치챌 수도 있었습니다. 더 완벽한 파멸, 더 극적인 구원을 위해 민우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김비서. 네, 지사장님. 내일 대성건설 쪽에서 용역들을 투입한다고 했지? 네. 내일 새벽에 강제 집행을 시도할 거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준비해. 내일 새벽 우리는 사냥을 시작한다. 짐승들이 덫에 걸리면 하나도 남김없이 짓밟아 버린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내일 새벽 국밥집 앞마당에서 벌어질 거대한 충돌은 단순한 철거 현장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을 기다려온 한 남자의 피 맺힌 복수극이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는 새벽 4시.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각이었지만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시장 골목만큼은 지옥의 입구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짙게 깔린 안개를 찢고 들려오는 것은 둔탁한 굉음이었습니다. 쿠구구구. 거대한 포크레인 2대가 쇠가 굴러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골목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그 뒤로 쇠파이프와 해머를 든 용역 깡패 50여 명이 검은 개미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과 함께 걸러지지 않은 욕설들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살벌한 행렬의 맨 앞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강태진 회장이 짜증 섞인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김 실장, 뭐하고 있어? 해 뜨면 시민단체니 기자니 꼬여서 골치 아파져. 사람들 눈 뜨기 전에 싹 밀어버려. 먼지 한 톨 안 남게. 태진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자 용역 반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자, 작업 시작해. 눈에 보이는 건 다 때려 부숴. 와장창, 쾅. 유리창이 깨지고 셔터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전쟁터 폭격과도 같았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뛰쳐나왔지만 무기를 든 건장한 사내들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불이 켜진 국밥집 앞만은 달랐습니다. 순심 할머니가 가게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기 대신 낡은 국자 하나가 들려 있었고 등 뒤에는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장독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못 들어온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들어와. 70 노구의 외침은 포크레인의 엔진 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용역 하나가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따, 할망구 명줄 참 기네. 곱게 요양원이나 가시지 왜 여기서 객기를 부려? 사내가 발길질로 순심 할머니가 아끼던 화분을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깨진 화분 조각이 튀어 할머니의 발등을 쳤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가 어떤 곳인 줄 알아? 배고픈 사람들 밥 먹이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낸 곳이야. 너희들이 돈이면 다인 줄 알지? 천벌 받는다 이놈들아. 그때 차에서 내린 태진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천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봐요 할머니. 돈이 천국이고 돈 없는 게 지옥이야. 당신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거고. 야, 뭐해? 저 늙은이 끌어내. 태진의 고함에 용역 2명이 달려들어 할머니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란 말이야. 할머니가 버둥거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거친 시멘트 바닥에 쓸린 할머니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밀어버려. 태진의 손짓에 포크레인 기사가 레버를 당겼습니다. 거대한 굴삭기 삽이 국밥집 지붕을 향해 서서히 위협적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집을 집어삼킬 듯 다가오는 강철의 이빨. 순심 할머니는 바닥을 기어가 가게 기둥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안 돼. 여기 헐면 그 총각 돌아와서 갈 데가 없어. 내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제발. 할머니의 절규가 포크레인 소리에 묻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부앙. 골목 입구 쪽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크레인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한 묵직하고 거대한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로 쏠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5대, 10대. 마치 검은 표범 같은 대형 세단과 경호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용역들의 뒤를 덮쳤습니다.
차량들은 포크레인과 국밥집 사이를 맹렬한 속도로 파고들더니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태진의 무리 앞에 부채꼴 모양으로 도열했습니다. 뭐야? 태진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컥, 철컥. 차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50여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몽둥이나 들고 다니는 용역들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된 전문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용역들을 밀어내고 포크레인 앞을 인간 방패처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대열의 정중앙 가장 크고 육중한 리무진의 문이 열렸습니다. 잘 닦인 구두가 진흙 바닥을 딛고 내려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수행 비서가 커다란 검은 우산을 펼쳐 남자에게 씌워주었습니다. 그것은 흙먼지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산 아래로 드러난 남자의 얼굴. 15년 전 피투성이가 되어 이곳을 기어다녔던 청년. 이제는 세상을 발 아래 둔 제왕의 풍모를 지닌 강민우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마다 숨막히는 위압감이 흘러나와 용역 깡패들조차 감히 길을 막지 못하고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공포심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당신은 데이비드 지사장님? 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물주이자 파트너가 이 난장판을 구경하러 왔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태진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사장님, 이런 누추한 곳엔 뭐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깔끔하게 처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할망구만 치우면 바로 공사 시작. 짱. 경쾌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태진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민우의 가죽 장갑 낀 손이 태진의 뺨을 올려붙인 것입니다. 정적? 포크레인 엔진 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태진은 얼얼한 뺨을 감싸 쥐고 멍한 표정으로 민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사장님? 민우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태진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변조된 목소리도 영어 섞인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태진이 들었던 마지막 형의 목소리, 그 톤 그대로였습니다. 강태진, 여전하구나.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날뛰는 건. 태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죽였어야만 했던 유령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 민우는 태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순심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할머니의 앞에 최고급 수트를 입은 민우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탕물이 무릎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상처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늦게 왔습니다. 밥값 하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눈앞의 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겉모습은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장독대 뒤에서 떨던 그 사슴 같은 눈망울. 아니, 자네는 그 장독대 총각? 민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툭 하고 할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접니다. 살아서 돌아오라던 그놈,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태진과 용역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를 보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의 화신만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구역의 주인은 나다. 내 허락 없이는 먼지 한 톨, 개미 한 마리도 건드리지 못한다. 민우의 뒤로 도열한 50명의 경호원이 일제히 품에서 삼단봉을 꺼내 착 하고 펼쳤습니다. 그 서슬 퍼런 소리가 새벽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강태진,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역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복수의 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님? 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15년 전 자신이 사지로 몰아넣었던 이복형 강민우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망령이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 믿었던 데이비도 강이 바로 그였다니. 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태진의 공포를 즐기듯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왜? 반가워서 말이 안 나오나 보지? 내 장례식에서는 그렇게 서럽게 울어주더니 막상 산 사람을 보니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넌 분명 죽었어. 그 절벽에서. 그렇지. 강민우는 죽었지. 내가 보낸 놈들이 날 짐승처럼 사냥했으니까. 민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지옥 입구에서 돌아온 이유는 딱 하나야. 내 놈이 훔쳐간 내 인생,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고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태진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용역 깡패들은 민우가 데려온 경호원들의 기세에 눌려 몽둥이를 버리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여긴 내 구역이야. 내가 대성그룹 회장이라고. 경찰 불러. 태진이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우는 피식 웃으며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태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태진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경찰? 안 그래도 오고 있다. 그리고 이거 어제 내가 좋다고 도장 찍은 계약서 기억나나?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 잘 봐. 내가 서명한 그 계약 단순한 투자가 아니야. 대성그룹의 채무를 내가 인수하는 대신 경영권 포기 각서와 주식 양도 증서를 담보로 잡았지. 그리고 여기 특약 조항 3조. 민우가 구둣발로 계약서 하단을 툭 쳤습니다. 본 계약 체결 시 강태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즉시 해임하고 모든 민영사장 책임을 진다. 너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태진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형을 만나서 한 짓이 제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는 올가미에 서명한 꼴이 되었으니까요. 아직 놀라긴 일러. 진짜 선물은 따로 있으니까. 민우는 손짓으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태진의 앞에 낡은 녹음기 하나를 틀었습니다. 치지직. 나다. 지금 출발했다. 검은색 세단이야. 그래.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실수하면 너희들도 끝장인 거 알지? 15년 전 비오는 밤 태진이 킬러들에게 내렸던 그 살인 교사 명령. 태진의 목소리가 새벽 골목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시장 상인들, 용역들, 그리고 순심 할머니까지 모두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15년 동안 내가 미국에서 돈만 번 줄 알았나? 내가 고용한 그 깡패 두목, 돈 몇 푼 쥐어주니 아주 술술 불더구나. 공소시효?
천만에. 해외 도피 기간은 시효가 정지된다는 거 법무팀한테 못 들었나 보지?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오옹 마이너스. 경찰차와 검찰청 차량 수십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태진이 불렀던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민우가 미리 준비해둔 정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검사들이 태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강태진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태진의 양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태진은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성그룹 회장이야. 이거 안 풀어. 검사들은 태진을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진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악하다가 민우의 바짓단을 부여잡았습니다. 형님,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형제잖아. 핏줄이잖아.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방금 전까지 할머니를 밀어버리라고 소리치던 악마는 사라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겁한 겁쟁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태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핏줄? 민우는 혐오스럽다는 듯 태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15년 전 내가 내 배에 칼을 꽂았을 때 우리 형제 관계는 끝났다. 나한테 가족은 피 섞인 내 놈이 아니라. 민우는 시선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순심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죽어가는 나에게 밥 한 끼 먹여준 저분이 내 유일한 가족이다. 형? 안 돼. 으악. 태진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검찰 차량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비명은 새벽 하늘로 흩어졌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악의 성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용역 깡패들도 경찰들에게 줄줄이 연행되었습니다. 포크레인의 시동은 꺼졌고 소란스럽던 기계음 대신 아침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전과는 다른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정화된 평화였습니다. 민우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천천히 순심 할머니에게 다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15년 전 피투성이 청년이 건넸던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 그 허황된 약속이 기적이 되어 눈앞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우는 할머니 앞에 서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놈들을 잡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굵은 눈물방울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민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살았구나. 살아서 왔어. 그거면 됐다. 내 집이 부서져도 상관없고 내가 죽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살아서 왔으니 그걸로 됐다. 할머니는 민우가 재벌 회장이 된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그런 할머니의 투박한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국밥 먹고 악착같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 혼자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재개발의 공포에 떨던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이 영웅 같은 청년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처음엔 작았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감동이 담긴 따뜻한 위로의 소리였습니다. 민우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배고픕니다. 15년 동안 세상 사내진미 다 먹어봤는데 어머니가 끓여주신 순대국밥만 한 게 없더군요. 한 그릇 말아주시겠습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가 빠져 쭈글쭈글한 인매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뭐냐? 내 고기 듬뿍 넣어서 아주 뜨끈하게 말아주마. 들어가자, 내 새끼. 동이 완전히 트고 붉은 아침 해가 국밥집 지붕 위로 떠올랐습니다. 낡은 가게의 셔터가 다시 올라가고 육수솥에서는 다시금 희망처럼 하얀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은 끝났고 이제 진짜 보은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가게 안은 다시 구수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돼지뼈를 24시간 고아낸 뽀얀 국물이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그 위로 송송 썬 파와 들깨가루가 듬뿍 뿌려졌습니다. 15년 전 쫓기던 민우가 허겁지겁 먹었던 바로 그 국밥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는 공포와 눈물로 삼켰던 밥이 지금은 안도와 기쁨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뿐이었지요. 민우는 수트를 입은 채 좁은 식탁에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잊고 지냈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맛이 그대로네요. 어머니, 민우가 울컥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심 할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맞은편에 앉아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대로여야지. 세상이 다 변해도 밥맛은 변하면 안 되는겨. 그래야 살기 힘든 사람들이 와서 위로라도 받고 가지. 많이 먹어라. 부족하면 더 줄 테니. 민우는 깍두기 국물까지 남김없이 비웠습니다. 세상 그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의 요리도 이 투박한 뚝배기 한 그릇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우는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다냐? 할머니가 의아한 듯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 건물의 등기 권리증,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1 뒤에 0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붙어 있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이 가게 건물, 그리고 옆에 붙은 상가들까지 제가 다 매입해서 어머니 앞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노후 자금입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장사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면서 남은 생 편안하게 사세요. 민우의 말에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이 불에 데인 듯 봉투를 탁 덮어버리셨지요. 이게 무슨 소리여? 내가 이 큰 돈을 어떻게 받아? 안 된다. 나는 못 받는다. 고작 국밥 한 그릇 준 게 다인데 내 양심에 어떻게 건물이며 돈을 받냐? 도로 가져가라. 할머니는 완강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국밥값이 아닙니다. 민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저를 숨겨주지 않으셨다면, 저에게 밥을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강민우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밥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겁니다. 제 목숨값이 고작 건물 몇 채, 돈 몇 푼보다는 훨씬 비싸지 않겠습니까? 제발 아들의 효도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아들. 그 단어에 할머니의 마음이 허물어졌습니다. 평생 자식 없이 외롭게 살아온 그녀에게 가슴으로 낳은 장성한 아들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고마워. 내 마음이 정 그렇다면 건물은 내가 맡아두마. 하지만 장사는 계속할란다. 네. 편하게 쉬시라니까요. 아니요. 내가 쉬면 이 골목에 배고픈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밥을 먹냐? 나처럼 늙은이가 할 줄 아는 게 밥 짓는 거밖에 더 있냐? 내 몸 뚱아리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솥단지 앞에 서 있을란다. 대신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밥값 안 받고 공짜로 퍼줄 거다. 내가 준 돈으로 인심 실컷 쓰면서 살란다. 그래도 되지? 민우는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역시 우리 어머니 못 말리시네요.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육수 끓이는 힘든 일은 직원들 많이 뽑아서 시키세요. 어머니는 그냥 카운터에 앉아서 어서 오슈. 인사만 하시는 겁니다. 알았다, 알았어. 그날 이후 낡고 칙칙했던 재래시장 골목은 천지개벽했습니다. 민우는 약속대로 재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대신 시장의 낡은 시설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고 청년 상인들을 유치하여 시장을 전통과 젊음이 공존하는 핫플레이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순시말매 원조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찌그러졌던 간판은 멋스러운 나무 간판으로 바뀌었고 가게는 확장되어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게 앞을 지키는 장독대, 그리고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는 할머니의 정성, 돈 없는 학생이나 노인들에게는 슬그머니 밥을 더 얹어주는 넉넉한 인심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주일에 한 번, 주말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특별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성그룹 회장 강민우였습니다. 그는 평일에는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냉철한 회장님이었지만 주말이면 청바지에 앙치마를 두르고 국밥집 서빙을 날랐습니다. 회장님, 여기 깍두기 좀 더 줘요. 네, 금방 갑니다. 어머니, 여기 3번 테이블에 깍두기 추가요. 손님들은 뉴스에 나오는 재벌 회장이 쟁반을 나르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지만 민우에게 이곳은 그 어떤 호화로운 파티장보다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이곳에는 배신도, 암투도, 차가운 계산도 없었으니까요. 오직 사람 냄새와 뜨끈한 정만이 끓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죽어가던 자신이 기어들어왔던 그 뒷마당 장독대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아세요? 뭘 말이냐? 저에게는 이 국밥집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이고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거요. 할머니가 피식 웃으며 민우의 등을 툭 쳤습니다. 싱겁기는 나는 부자가 뭔지 모른다. 그냥 내 새끼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게 제일이지. 민우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따뜻한 성을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겠노라고. 핏줄로 이어진 가족은 그를 버렸지만 국밥 한 그릇으로 이어진 이 가족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창밖에 눈발이 거세졌지만 가게 안은 난로처럼 훈훈했습니다. 15년 전의 빚은 다 갚았지만 사랑의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우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밥값을 하러 올 것입니다. 차가운 세상에 지친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고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저 골목 끝 낡은 장독대 뒤에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펄펄 끓고 있는 따뜻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